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김동연, 장하성 경제 투톱이 오늘 경질될 것 같습니다. 후임 인사가 궁금합니다. 어떤 조합이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 근로제 확대 방안, 노동계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추락하는 경제 지표 속에 노사의 차이는 무엇이고 여야의 주장은 뭐가 다른지 세심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가 워낙 뚜렷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직설은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이 문제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의 김태기 교수님 나오셨고요. 한국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서울시 노동협력관 조성주 특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톱 김동연, 장하성 동시 경질 소식. 발표가 난 게 아니라 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후임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사회수석이 유력하다고는 하는데 청와대 상황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문재인 정부 2기 경제사령탑을 맡을 신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발표합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임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장하성 정책실장 후임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최종 낙점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김 부총리, 장 실장 순으로 순차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어 동시 교체하기로 결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혁신 성장을 주도한 김 부총리가 성장,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끈 장 실장이 분배를 상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먼저 교체하면 현 정부가 성장이나 분배 어느 한쪽을 중시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노선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김동연, 장하성 경제투톱은 1년 반 만에 함께 물러나게 됐습니다.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들에게 계속 일을 맡기는 건 당사자와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 아세안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 일정도 고려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경제를 발표를 청와대에서 할 거다라고 좀 소문은 쫙 나 있습니다. 혹시 저희 그 직설 진행 중에 속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경질은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지금까지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김동연 부총리 먼저 교체하고 장하성 실장 교체하고 순차 교체설 나오더니 그렇죠. 어제 밤새 하더니 기류가 확 바뀌었어요. 동시 교체로. 동시 교체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기재부 장관이고 경제부총리 때문에 지금 예산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산 심의. 네. 그 예산 그 심의 과정을 전체 이끌어가야 되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또 청와대에서 어떤 내년도의 그런 방향성을 그렇죠. 줘야 되는데 두 분을 다 바꾼 건 굉장히 전망들은 많았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이례적이고요. 그렇죠. 이게 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었어요. 김진표 경제부총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정우 정책시장하고 굉장히 싸웠고 그때도 동시에 교체를 합니다. 동시에 교체가 됐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경제부총리 이현재 네. 부총리가 오고 정책실장에는 박봉훈. 그래서 그때는 조금 이 관료형의 안정적인 실무형으로 교체하는 모습이 그때는 이제 연출이 됐고요. 그랬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끌고 갈 사람을 정책실장으로 선임하지 않느냐. 네네. 그런 전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만 놓고 보면 국회에서 예산안이 계류가 돼 있어서 한 3주 정도 이 예산안 심사가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를 경질한다? 상식적으로 맞진 않긴 한데 네. 이미 소문이 너무 많이 나긴 그렇죠. 났죠. 갈린다고. 그다음에 이제 발언들이 지금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제에 대한 정책적인 정치적 결정의 위기다는 아주 결정적인 말을 이제 말을 해놓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당에서 예. 먼저 추천을 좀 했던 그런 이제 후문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예. 김태기 교수님 보시기에도 지금 저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동연 부총리.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다.
저 발언이 경제를 좀 앞당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사실은 정치라 그런다라면 결국 청와대를 겨냥한 거로 보는데요. 네. 뭐 그걸 이제 불만으로 했으니 뭐 청와대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고 예. 또 그간에도 김동연 부총리가 조금 그 오해받을 그럴 일들은 했어요. 사실은 그 청와대랑 이제 코드가 안 맞는데 그 부분이 밖에서 하는 말이랑 또 안에서 하는 말이랑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쌓였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말을 좀 어렵게 하긴 했는데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다 그 얘기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라고 하는 건 다른 말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염두에 두다고 해석하기 충분한 거죠. 본인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냥 구차한 이야기고요.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장하성 실장이랑 갈등이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이 내년도 경제 좋아진다 그랬더니 김동연 부총리 하는 말이 그 정책실장 희망사항이라고. 그건 그분의 희망사항이고 희망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내년에도 경제 제가 보기에는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진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대한 근본적 진단이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저 노선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경제를 보는 눈이 전혀 다르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번에 이제 교체가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예를 들어 가지고 홍남기 실장과 그다음에 김수현 수석의 어떤 그런 조합이라면 된다면 전 제가 볼 때는 그건 더 최악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인물 교체 문제가 아니고 정책 교체고 정책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똑같은 일이 재판되지 않겠냐. 홍남기 실장과 김수현 수석이 경제를 보는 눈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얼마 전에 홍남기 실장이 이제 국무조정실장으로 규제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가지고 혁신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었는데 지금 김수현 수석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부동산 문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반시장적인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서로 전혀 다른데 그러면 장하성 김동연의 어떤 이 콤비보다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 두 분이 해석이 전혀 다를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교체를 한다면 정책도 교체하고 같이 인물도 교체하는 이런 식의 어떤 교체가 돼야지 정책은 그대로 놔두고 인물만 교체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지금 대국민 선언을 한 마당에 뭐 경제팀 교체는 그렇지만 정책의 변화는 일단 없다라는 전제하에 저희도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소득주도 성장 부분을 이제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변화에 기미가 보이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근로시간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라고 아마 시청자 좀 어려우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일 많을 때 일 좀 더 하고 일감 작을 때 근로시간 줄이는 이런 제도인데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요번에 법 바꾼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걸 다시 개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로 봐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유연화시키고 현실화시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다 연결돼 있지만 저희의 메인 테마는 오늘은 탄력 근로제, 여야 정의 합의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 해법을 탄력 근무제를 확대하겠다는 이런 다소 좀 어려운 문제를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메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건 잠시 뒤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지금 이 급한 상황으로 청와대에서 지금 뭐 오늘 오전에 발표한다, 오후에 발표한다 지금 말이 많은데 조성도 특보께서도 이런 뭐 인사 경질에 대한 거는 이건 서울시도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뭐 서울시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건 전체 관심들은 많으시잖아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뭐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요. 그러니까 네. 경제 문제가 워낙 중요하니까요. 근데 뭐 앞에 사회자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뭐 후임의 몰망에 예. 뭐 오르고 계신 분들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언론에서도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앞에 김태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방법론에 있어서의 변화는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럼 기조는 이제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 다만 이제 그 기조를 실현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구체적인 인물이 교체됨에 따라서 각자의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이제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지금 두 분이 교체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질이라는 표현이 과연 이제 정확할까는 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경질이라는 단어는 정부가 경제 정책을 이렇게 한 5천만 이상의 거대한 시장을 조정해 나가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5년 내내 같은 경제 사령탑을 갖고 가는 것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다양한 방법을 또 사용해봐야 되고 경제라는 것이 뭐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다양한 국면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두 분을 동시에 교체한다는 것은 경질성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기조는 유지하되 방법론이나 좀 방향을 조금 조정해보자. 이런 의미로 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 분을 콕 찍어서 이렇게 바꾸는 경질의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쇄신하는 교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도 뭐 굳이 뭐 경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고 생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이거 좀 복기를 좀 한번 해보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김동연이라고 하는 경제 관료의 상징, 기재부 출신의 쭉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경제 관료와 장하성이라는 개혁적 교수. 이 조합이 집권 초기에 지금 1년 반 됐지만 참 상징적이고 뭔가 조화를 이루면은 뭔가 이뤄낼 것 같다라는 국민적 기대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자, 1년 반을 복기를 해보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놓고 뭔가 조합을 이뤄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났다기보다는 삐걱거렸다, 엇박자가 났다, 철학이 달랐다. 그래서 결국은 동시교체로 간다. 이제 이런 게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미지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조성주 협력관께서는 이 두 분의 조합, 이 경제 관료와 개혁적 학자의 이 조합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도는 나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다 인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좀 다른 생각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견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것이 저는 요즘에 더 맞는 지금 이제 다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이제 정책 시대 정신에는 맞았었다라는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분이 각자는 각자 뭐 스타일이 있으신지 이제 굉장히 직설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뭐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큰 흔들림 없이는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고 워낙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 상황들에 대한 이제 좀 돌파구 이런 것들을 아직 열어내진 못한 것이다. 이제 지금은 아마 그래서 두 분을 교체하면서 대외적인 환경 변화나 여러 가지 경제 시장 상황을 보고 약간 돌파구로 좀 새롭게 열어보자. 아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소득 불평등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경제 체제의 이 체질부터 근본적인 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대통령의 경제 철학과 인식을 수행하기에 기본적으로 경제 관료들은 개혁적이진 않잖아요. 그래도 효율적이죠. 효율적이고 현장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정책을 주면은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이런 교체에 또 일부분 책임은 총리와 비서실장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의견이 안 맞으면은 조율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 있고 사실 이제 노무현 정권하고 이제 굉장히 비슷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 때도 15개월 때 두 사람만 빼고 다 교체를 합니다. 쇄신을 한번 하죠. 맞아요. 그때 진대재, 지은이만 남고 다 이제 바꾼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전면 쇄신이라고 그랬죠.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이거든요. 그래서 장관급을 지금 교체한다는 자체는 저는 뒤에 더 뭐 후속적인 그런 교체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렇게 바꾸면서는 당에다 물어봤을 거예요. 니네 예산 자신 있냐? 그러면 이해찬 대표한테 이제 물어봤을 텐데 자신 있습니다. 예산 통과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뭐 지금 뭐 타이밍입니다. 이런 식의 분명히 교감을 갖고서 해야지 예산적으로 그냥 벌려놓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예산 국회는 당 중심으로 가고 좀 새로운 이제 뭐 청문회도 해야 되고 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이 없죠. 그런데요. 자, 그러면 두 분하고 지금 얘기를 나누는 게 정통 관료, 그 경제 관료와 개혁적 학자의 이 조합이 이제 1년 반 동안에 이제 다양한 평가들이 있지만 만약에 지금 유력하다고 거론되고 있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각각 경제부총리와 이 정책실장으로 된다면 결국 조합은 또 똑같네. 정통 관료 출신과 개혁적 학자의 조합 아닙니까?
시즌 1, 시즌 2만 바뀌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이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냐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학자 출신이나 그런 재야 출신들이 많이 시어머니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김상조, 뭐 그다음에 김수현. 그래서 어느 쪽에 이 방점을 두느냐가 이 굉장히 대통령께서의 대통령이 어디다가 그렇죠? 방점을 찍어주느냐. 그러니까 예. 노무현 정권 때도 바꾸면서 김진표, 이장호 굉장히 싸우니까 네. 그다음에 이현재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박봉흠이를 넣지 않습니까? 아니, 네. 이제 이현재를 교체하면서 한덕수 부총리와 박봉흠 정책실장을 그렇죠.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공무원한테 확 밀어준 거죠. 공무원한테 갔죠. 그러면서 그래서 네. 넘어가고 이제 한 부분들이니까 어디에 방점을 두고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후속 조치까지, 후속 교체까지도 보면 이제 큰 그림은 나올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거하고 좀 비교를 해봐서 좀 복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김태희 네. 교수님? 네. 그럼 참여정부 때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막판에 비판을 받았어요. 결국은 경제 문제에 관한 한 경제 관료들을 장악하지 못하고 공무원들한테 의존을 했다. 우리 정권은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좀 보여서 그러면 김수현 수석이 정책실장이 된다면은 오히려 경제 관료들 쪽보다는 청와대 쪽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 그럴까요? 글쎄요,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네. 우선 경제 상황이 지금 시시각각 안 좋아지고 있어서 상황이 안 그러니까, 좋다. 우선 현대자동차가 지금 어닝샷 거래가 76% 감소된 거 아닙니까? 큰일이죠, 거기. 큰일이죠. 예. 만약 이제 그런 부분이 한 번만 더 한다는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 내각 전체가 이거는 다 교체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자동차 산업이 붕괴될 위기라 그런다 그러면 네. 두말을 할 이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실장이 오든 어떤 부총리가 오든 가장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큰 미션은 뭐냐면 현재 지금 굉장히 악화되는 네. 그런 걸 수습하는데 방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실장 경우를 김수현 수석이 왔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거로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 그분은 상당히 그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거 꽉 잡아야 된다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시장과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바깥에 돌아가는 이야기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미국이 어떻고 그다음에 국내 협력업체가 어떻고 하는 경제의 순환 아닙니까? 네. 그 순환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렇다 그런다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봉착할 거로 보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네. 경우는 아니, 뭐 이해를- 정부 관료 쪽으로는 예. 갈 거로 봐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노무현 정부가 사실은 그 당시에 가지고 이름을 들어가지고 진보 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었지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내가 덜 망가뜨렸다. 네, 사실 노무현 전반부, 후반부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노무현 전반부에는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막 살아나야 되는데 못 살아났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 보니까 노 대통령이 그랬을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우리는 못 나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네. 이건 정말 나라 위해서는 이건 아니다. 네. 그래도 이거는 경륜이 있고 경험 있는 사람 데려다 놓고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네. 바로 그래가지고 그다음 돌파 올리는 게 한미 FTA를 내그런 거예요. 그렇죠. 한미 FTA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결국은 미국이랑 풀기 위해서 이제 이라크 파병을 이라크 잡고 파병을 말이죠. 결심을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문 대통령 경우도 굉장히 전 딜레마 있을 거로 보는데 네. 지금 상황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거는 사생결단으로 지금 싸우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원유를 주고 있는 이란이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6개월 지나면 우리나라 수입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얼마나 위험한 네,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어떤 그런 경제 상황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2년차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문 대통령의 2년차 상황은 노 대통령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김태희 교수님이 지금 문제를 하시는 경제 여건이 지금 참여정부 때와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이 나쁘다는 말인데 그럼 요 얘기를 좀 하고 좀 가시죠. 네. 경제 위기 진단에 대한 시각 때문에 결국은 두 분이 같이 교체가 되는 건데 네. 장하성 실장님은 근거 없는 경제 위기설 때문에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언론의 이 위기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셨고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 위기 맞다.
그런데 그 경제 위기가 온 거는 경제에서 온 게 아니라 정치에서 온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진단 얘기 좀 한번 해보죠. 뭐 김태기 교수님 지금 제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조성주 협력관님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한 이 진단에 대한 이 양극단의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기라는 말은 조금 과장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기 자체는 과장돼 있다. 위기라는 단어는 이제 당장 이 단어 자체가 이제 당장에 무슨 내일이라도 이제 벼랑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 IMF 아니겠습니까? 위기, 금융 위기 이럴 때 위기인 거지. 지금 상황은 경제 위기다라고 하는 위기라는 단어와 적절치 않다. 그렇죠.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대외 경제 조건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 노동 시장에서 고용과 일자리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기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럼 이제 IMF나 금융위기 이런 시절을 보면 지금 미국은 지금 이번 중간 선거가 비록 공화당의 패배로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가 경제를 지금 호황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내 성과를 봐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세계 경제 전체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가 생겨서 한국이 굉장히 위기에 서 있다. 이렇게 보긴 힘들고요. 미중 간에 예를 들면은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대외 경제 조건들이 한국 입장에서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나오는 실업률이나 고용률 같은 것도 뭐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다만 경제라는 것이 위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또 그것이 위기로는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약간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정도지 저는 위기라는 판단에서 동의하기 힘듭니다. 어려운데 자꾸 위기다 하면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 같은 게요. 최근에 뭐 어린아이 사건 있었잖아요. 의료 사건. 갔더니 막 변비로 진단을 해갖고 횡격막 탈장인데 그럼 죽음에 달했잖아요. 위기 중에 위기죠. 그 의사가 구속이 됐죠. 네. 그리고 지금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되는데. 최영호 고문님께서는 지금 상황은 경제 위기로 진단하고 정부가 대처하는 게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왜 위기냐면 지금 우리가 순환기, 주기설 얘기하는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생각하기에 지금 10순환기거든요. 그리고 11순환기인데 저희는 12순환기라고 생각하고 12순환기가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지금까지 쭉 보시면 12순환인지 그러니까 일반인들 시청자들 저를 포함해서 이 전문적인 그런 경제 용어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경제 침체기에 들어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침체기인데 어떤 침체기냐면 옛날에는 3% 4%에서 5% 7%까지 갔다가 또 2% 내려오고 이런 파장을 그렸는데요. 지금은 그대로 D로 갑니다. 2% 미만으로. 2%대. 이것은요. 이 소위 말하는 저성장 트랩에 걸린 거거든요. 위기 중에 위기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거기서 올라갈 힘이 없어요. 근데 장하성 실장님의 그 국회 발언을 놓고 보면 2% 후반대의 이 성장률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로만 놓고 봤을 땐 그리 나쁜 성적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동의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변비로 진단한 거죠. 변비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김 교수님. 아까 위기 그러면 외환위기, 금융위기, 뭐 재정위기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가 어땠나요? 97년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IMF 가가지고 우리 뭐 재정에 대해서 IMF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국칠이라 그럽니다. 자, 그로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5월달 그 당시 이제 기아차가 됐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한보 철강이 무너지고요. 기아차가 사실상 그 망한 회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놓고 보면요, 현대차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주력 산업이 무너지는 거는 바로 그럽니다. 산업 자체 기반이 무너지면 위기가 오는 거지. 이게 외환 위기 했을 때 나중에 우리 돈이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 왔다고 하는 거는 그건 사후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 거는 매우 정확하다는 겁니다. 왜? 지금 기본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정말 그때랑 똑같아요. 그 당시도 뭐라 그러냐 그런다면 우리 펀더멘털이 좋아서요. 그런 거 없어요. 그 괜히 위기 잡고 그거 부추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부총리께서 그러시고 그 당시 청와대에서 그랬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나중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분은 이제 실명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이진식 씨라고 그때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알았다면 비서관입니다. 산업비서관이. 윤진식 비서관이죠.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다 이렇게 좋게 보고를 받으시는데 이걸 보니까 곡간도 비어가고 다 망합니다. 이거. 그때 이제 이
김영삼 대통령이 유명한 일가를 한 거예요. 이 사람도 큰일 내겠네 그러죠. 그때 대통령은 알게 된 겁니다. 네네. 그 당시에 보세요.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경제수석 아주 웃겼습니다. 그 당시에.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시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다 놓쳐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게 된 말이죠. 외환위기 별로 문제없다 생각해가지고 미국이랑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결국 미국 관계 안 좋아 일본 찾아가 돈 좀 빌려달라고. 예. 우리 못 빌려주는데. 그렇죠. 결국은 시간 다 놓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외환위기 터진 다음에 1월인가요? 클린턴 대통령이 야 미국 한국 도와줘라. 예. 이래가 수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요. 예. 지금 뭐 위기가 아니라 이딴 소리 해서 하면요. 예. 정말 골치 아픈 게 우리가 불과 97년도 예. 상황을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 예. 위기냐 아니냐에 대한 이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이 감이라는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 경제 위기는 과장된 것이다. 아니다. 이거는 위기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이제 그 감을 잡으실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KDI라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이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 동향에 대한 표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8월 달에는 경기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나왔고요. 그렇죠. 10월 달에는 내수가 정체됐다고 나왔고요. 이번 달엔 경기가 둔화됐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자,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 실제적으로 경제 성장률 추이도 올해는 2.7% 정도, 내년에는 2.6%로 떨어질 것 같다고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어서 자, 조성주 협력관님한테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어렵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거는 과장됐다라고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이 굉장히 국회에서 억울해하셨는데. 네. 이게 좀 방어 논리가 좀 박약하다라는 그 여야 의원들의 지금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뭐 변비와 암 진단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이럴 때 예를 들면 소극적 대응보다는 적극적 대응이 낫다. 네. 그러니까 소극적 대응보다는 이제 과잉 대응이 낫다. 그렇죠. 예. 이런 이제 얘기가 아무것도 있듯이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버해서 대응하는 게 좀 그렇죠. 낫다라는 얘기는 그럼 있죠. 이제 KDI 예. 얘기대로 경기가 침체되고 이제 둔화됐다. 예를 들면 성장률도 내년에 조금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본다면 아 그러면 지금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 대응을 하자. 예를 들면 이 말이라면 제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럼 지금이 진짜 한 발 물러서면 위기라면 지금 뭐 거의 전 국가적 아까 IMF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정도라면 전 국가의 전 부처가 지금 동원돼 가지고 비상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럼 네. 그런 위기냐? 그러니까 위기라는 단어가 저는 한국에서 지난 IMF 이후에 한 20여 년간 정치적으로 굉장히 과장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경제 위기였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근데 대통령께서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위기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다. 위기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 정치적 레토릭이고 수사로 계속 이용해 왔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짜 경제 위기냐, 아주 엄밀한 의미의 경제 위기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 위기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 정부가 예.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지금 당장 내일 IMF나 무슨 세계 글로벌 금융 쇼크나 이런 것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는 거는 저는 그것은 뭐 머릿속으로 우리가 그 정도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좀 조심하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이제 외환위기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세계 금융위기 했을 때 미국이 뭐 그렇게 뭐 경제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 실업률이 올라갔고 네. 성장률이 떨어졌고 예. 그냥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당연히 뿐이에요. 위기입니다. 예. 유럽도 그걸 위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구태여 이거 위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음을 좀 풀고 사실은 지금 바짝 긴장을 해야 될 이 시기에 엉뚱한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위기라는 단어를 막 과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거라 생각합니다. 왜? 네. 한국 경제가요. 꾸준히 계속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었거든요. 예, 성장률이 1990년대 우리가 6%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딱 3% 되고요. 네. 지금 돌아가지 2%가 지금 아까 2.6% 전망했는데 네. 사실은 그 속마음들은 뭐냐 한다면 2%도 자신 없습니다. 자, 그렇다 그런다면 계속 이게 반토막 나고 있는데 예. 그 반토막 나는 거를 위기로 볼까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볼까요?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급성 위기가 아니고 만성적인 위기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네네. 이거 아니
불과 20년 사이에 반내 반토막 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제조업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놓고 제대로 건지지도 못하잖아요. 경제가 조로한 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왜 이 조로했느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소득 불평등이 커졌느냐. 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위기죠. 그러니까 그거 위기 아니라고 자꾸 억지 쓰는 거는 제가 볼 때 장하성 실장이 하면 그래서 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어떤 민심과 멀어진 거 아니냐. 지금 다 가게가 문을 닫을 판인데 본인은 위기 아니라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장하성 실장은 숫자가 좋은 거 몇 개 고무가 돼 있었죠. 왜냐하면 그렇죠. 작년도에 3% 넘어갔고 1분기 이 성장률이 1.1%인데 그러면 OECD에서 5번째거든요. 근데 2분기에 가서 우리가 뭐 0.5%까지 또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꼴찌예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이렇게 좋은 게 나오니까 아 이게 뭔가 꿈틀꿈틀 살아나는 걸 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요 우리가 2013년도 이후에는요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오는 것도 없어요. 저점 고점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내년도에 밑에 우리 하방 마지노선이 2%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숫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특히 지금은 위기 중의 위기가 투자 참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투자를 안 해요. 고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투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이제 14일 날, 11월 14일 날 이제 10월 그 취업 동향이 나올 텐데요. 고용 동향이 나올 텐데 지금 벌써 뭐 전문가 내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 그러는데 그게 방아쇠를 당길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내년도 2%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진짜 퍼펙트 스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청와대도 그렇고 장하성 실장도 그렇고 위기가 아니다, 경제가 괜찮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지금 너무 위기만을 강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해 나가면 되는 거지. 너무 위기만을 지금 강조를 하다 보면 오히려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 이런 문제로 지금 국회에서 지금 항변을 좀 하셨던 거고. 자, 어찌 됐든 뭐 교체가 될 뿐이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님의 경제 그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거도록 하고요. 우리 저 본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1년 반 만에 열렸고요. 뭐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이 나왔지만 언론이 주목했던 합의 사항은 바로 이겁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자, 이 좀 내용이 좀 어렵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따라오시려면은 세세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노동협력관으로 이 탄력 근로 문제의 전문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조성주 협력관님께서 제가 먼저 시청자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질문을 몇 개 좀 증문즉답으로 좀 드릴게요. 주 52시간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합의된 거 아닙니까? 노사 간에도 합의됐고 사실상 지금 정부 발표도 지금 공약 사항이니까 된 거고. 그런데 최저임금과 맞물려서 이것까지 되니까 지금 기업들이 너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니 여야정이 모여서 이거를 좀 완화해 주자라는 걸로 합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뭐 기본적인 거는 그렇게 옳다 그르다를 찬반을 떠나서 기본적인 건 그렇게 이거 지금 기업들 편 좀 들어주자라는 거죠. 기업 쪽에 이제 강력한 요구였기 때문에요. 근데 내용이 얼마나 어떻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주 52시간 상한제를 한 거 아닙니까? 주 40시간에서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닷새 일하고 하루에 8시간만 일하자 이거잖아요. 주 40시간에 이제 연장 근로를 주에 12시간을 더 할 수 있다. 12시간 이상은 못 한다. 52시간. 돈 줘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면은 사업주 형사 처벌한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원래 3개월에 1년에 3개월 동안은 일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이 한꺼번에 몰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 52시간을 넘게 일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월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석 달씩 묶어서 합산으로 해서 평균 52시간만 맞추면 오케이.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아닌데. 그렇죠. 그게 이제 합의된 안이고 이제 지금 이제 입법화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그 이름이 탄력 근로제죠. 그렇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여야정 합의를 한 건 그 기준이 원래 3개월이었어요. 그렇죠. 3개월. 근데 그것을 6개월 또는 이제 정당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또는 1년. 1년이면 이제 1년 전체니까. 정당마다 지금 이 방향이 다 다르군요. 지금 여야정 합의를 한 건 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기준 시간을 작기는 한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월로 늘리자는 거고요. 그렇죠. 바른미래당은 아마 1년일 겁니다. 제일 긴 데가 바른미래당이네요. 그건 1년으로
통으로 1년 통으로 가자는 거네. 그렇죠. 예. 정의당은 뭐 당연히 반대하겠죠. 예. 아, 다 지금 각 당 각색입니다. 예, 저기서 아마 이제 새로운 합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3개월 기간으로 되어 있던 거를 기준을 늘리자는 데는 이제 여야정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얼마로 늘어나는 겁니까? 될 것 같아요? 제일 유력한 안이. 제 개인적 의견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한 6개월 정도 안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개월 민주당 안으로 될 가능성이 큰 걸로 보시는군요. 예. 왜냐면 기업들이 기존에 요구할 때도 3개월은 너무 짧고 6개월 또는 1년 요구가 있었는데요. 네. 1년까지 가는 거는 아마 지금 노동계 반대도 굉장히 세고 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에서 타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이 찬반은 잠시 뒤에 제가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6개월으로 늘어나면은 기업들이 좀 숨통이 트이나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지금 68시간을 최대 일주일 근로 시간을 68에서 52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무려 한 25%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5% 그러면요.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줄인 겁니다. 4분의 1이니까. 네,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업이 힘들어요. 그럼 또 특히 힘든 기업들 경우가 사람들 많이 쓰는데, 그다음 일 자체가 한 번에 막 몰리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조선업종 이런 데는 아주 진짜로 참 정말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배 타고 나가는 선원인데 이거 시간이 걸려가 도중에 돌아가야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3개월, 6개월로 늘리게 되면 그런 부담이 주니까 당연히 이제 좋아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뭐 아까 6개월 정도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만 실제로 교수님도 6개월 여야 협상을 하면 그래야 될 가능성이 크다고 1년으로 봅니다.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1년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씀하셨는데 큰 상황이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현재 상황에서는 6개월로 갈 가능성. 그게 현실적인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노동계 반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이 있으니까 6개월 점치셨습니다. 최 고문님은요? 저는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논의 자체를.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부칙 3조에 2022년까지 이 제도를 뭐 단위 기간 늘리는 거를 협의하기로 박아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급한가요, 이렇게? 갑자기 이거라서 논쟁을 만드는 자체가 아니 급하죠. 이게 급하지 않다고 그러시면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진행자로서 노동계가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대통령 공약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국가로 제 기억에 가장 근로 시간이 긴 세계에서 두 번째 나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아무리 소득이 늘고 아무리 성장을 해도 국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이 양극화는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먼저 나서서 정부가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1번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는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나온 게 근로기준법 개정이고요. 당시에 근로기준법 개정하면서 이거의 원래 목적이 뭐냐면요. 고용 확대죠. 고용 확대. 그렇죠. 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그 고용 확대와 건강권,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걸 갖고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300인 이상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럼 300인 이상 회사에서는 준비를 많이 잘 해놨어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뒤로 가면서 이 부칙에 따라서 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걸 1년 늘리냐 6개월 늘리냐 이거가 그렇게 급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지금 풀어야 되는지 그거부터가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문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미 여론조사에도 그게 고문님 말씀하시는 게 반영이 돼 있네요. 이 SBS와 그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로 보면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많네요. 기업들의 반응만 보면. 그래서 이제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근로자들도 불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임금이 줍니다. 이거는 일하는 시간이 줄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운영을 해보면서 나온 걸 갖고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또 내년도에 가서 내년 한 중반쯤에 부작용이 많습니다. 또 바꾸자.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왜 이 문제가 뭐 대통령과 얘기할 때 나왔는지 지금 무슨 노총 관계자들을 달래주기 위해서인가 뭐 재계를 달래주신 그게 아니고 고용이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결책으로 내놓은 건데 그런 달래기로 쓴 데는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뭐 일반 근데 그 대목은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노동계 측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거는 노동계의 오랜 수건 요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52시간 상한제로 된 것, 예. 이게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로 있는데 그것도 이제 6개월을 지금 유예를 한번 해준 거예요. 기업들 예. 준비하라고. 그거는 만시지탄이라는 반응하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노동계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기업들은 50시간을 줄이면서 그럼 연장 근로수당을 기존에 가져가던 부분을 기본급에 넣는다든지 임금 체계를 변동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일 안 하고 돌아가.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을 줄여야 되겠다고 가니까 그렇죠. 노동계는... 기업들은 당연히 그렇게 나오니까 네네. 현장의 일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노동계 전체적인 어떤 정책 방향으로서는 당연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6개월까지 만약에 예상대로 확대되게 된다면 저는 이 부분은 그러면은 한번 판단을 해야 돼. 그러면 주 52시간 상한제를 한 것이 사실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를 상쇄해요. 한쪽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그러니까 OECD에서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일단 좀 상쇄될 거고요. 두 번째는 고용 창출 효과가 좀 상쇄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 기간에 일이 갑자기 기업이 뭐랄까요, 매출이 좋아져서 이걸 더 해야 되는데 그럼 인력을 더 써야겠구나가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더 일을 시켜야겠구나. 아하, 그러니까 조 협력관님 말씀을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아이스크림이나 에어컨 공장이라 치면 여름에 수요가 몰리니까 여름에 6개월로 늘려놓으면 여름에 일을 많이 해요. 원래 취지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일거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모자라는 부분을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늘려놓으니까 있는 인력으로 나중에 겨울에 쉬어 하고 있는 인력 돌려서 일은 더 시키고 고용은 안 한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이 원래 워라밸이라는 측면에서 건강권이나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동시간, 장시간 노동을 좀 줄이고 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또 일자리도 좀 늘려보자. 이게 원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게 잘 써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냥 제도적 개선 없이 무작정 확대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효과가 모두 상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좀 반박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을 한번 보자고요. 자, 근로시간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근로시간이 짧은 나라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래요. 오히려 그럼요. 선진국일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기간을 1년 이렇게 하고 6개월 하는 나라 다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조금 살기 어려운 나라에서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운영을 길쭉하게 하는데 잘려 그런다라면 결국 그 부분은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총 연간 근로시간으로 보게 되면 그 나라들 경우는 뭐 1,800, 1,600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진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탄력 근로제 해외 사례를 보니까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다 이른바 잘 사는 나라들은 6개월, 1년 이래서 탄력 근로제가 사실상 6개월, 1년 이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로시간을 알뜰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뜰하게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근로시간을 줄여야지 삶의 질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이 준다는 이야기는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잡은 거예요. 삶의 질도 올라가고 생산성도 잡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문제는 싹 빠져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법으로 68에서 52로 줄여라. 탄력근로 3개월 이내에서 해라. 이것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은 이제 노사의 의식의 문제나 단체 협약이나 또 이런 취업 규칙 이런 의 문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노사가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국가가 해야 될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폭넓게 주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국가는 룰을 정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노사가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건데 이제 이거 하나하나 짚어보죠. 노동계는 왜 이렇게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거를 이렇게 반대를 합니까? 총파업까지 예고를 좀 하고 있잖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굉장히 죽어도 못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이제 김태기 교수님이 지적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덜란드가 아마 6개월인가 하여튼 1년까지 하고
그렇게 보면은 아니 저렇게 노동시간이 전 세계에서 짧다는 나라들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알뜰히 잘 쓰는데 네. 이걸 3개월에서 6개월 확대한 게 뭐가 문제일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저 나라들은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에요. 법적으로. 아, 법적으로. 우리는 주당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인데 저 나라들은 35시간 미만인 나라들도 있어요. 출발선이 다르네요. 그리고 프랑스 네. 예를 들게요. 프랑스 1년인데요. 프랑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을 하고 있지만 하루에 10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하루에 10시간밖에 못 시켜요. 근데 우리는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여기서는 하루에 24시간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10시간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11시간에 무조건 연속 휴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지금 조 협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논거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그 근거 넘버 원이 이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당 노동시간과 전체 노동시간이 긴 나라고 네. 그 안에서 우리는 법 제도적으로 지금 아까 노사가 정하게 되면 저는 더 위험해진다고 봅니다. 지금 제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심지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3개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직 예. 6개월까지 확대하는데 3개월에서 최대 20주 동안 계속해서 64시간을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주당 64시간을 20주 동안 시킬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이 설계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이론적으로 그렇게 가능하기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악의적인 회사가 현실적으로 나올까요? 그렇기 나옵니까?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나 법제도가 그 가능성을 차단해놓고 예를 들면 제도가 들어가야 아니 노조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강력 반발하는지는 이제 이해는 됐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기본적으로 그 지금 예를 들어주신 나라가 법으로 정해서 뭐 어느 직원이 어느 날 몇 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탕이 노사 자율 협의가 기본으로 돼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세팅을 지금 그거를 다 제쳐놓고 보면은 사실 지금 뭐 우리가 법으로 하는 건 다 망치 들고 라인에 가서 이 망치질하는 그런 노동직에만 지금 눈높이가 맞춰 있는 거예요. 예. 부문별, 업종별 이거 전체 다 뭐 특수성을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달라지죠. 사실은 바탕이 노사 간 자유협약이 잘 되도록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뒤로 가 있고 좀 법으로만 제가 지금 조금 요 말씀을 교수님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고문님 말씀 중에 국민들 입장에서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지난 70년 동안 노사 자율로 맡겨놨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이고 이 숙련공들이 다 이 병에 걸려서 사망률이 높아지고 암 발생률이 높고 과로사 사회가 되고 이렇게 된 게 현실이다 보니 이제라도 정부가 빨리 룰을 만들어서 좀 반강제적으로라도 좀 업계에 노사에다 이렇게 좀 뿌려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근데 외국에 과로사 없나요? 외국에도 과로사 다 있고요. 현장에 가보시면 저도 뭐 저기 이 제조 공장에서 일해봤습니다만은 10년 넘어도 과장 승진 안 하려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유는요? 더 일할 수 있고 초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내가 돈을 더 벌겠다는데 왜 나라에서 나 일 못하게 하느냐? 왜 내가 과장으로 진급해서 초과 수당을 해서 나의 소득이 떨어지냐?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네요. 자, 이게 들어가면 사무직한테는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딱 일 끝나고 저 컴퓨터 끄고 나가면 되지만 실제로 4대 재벌 대기업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걱정하는 것도 없어요. 없어요. 다 뭐 자율근무제, 뭐 자율출퇴근제 논쟁거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더 가서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누더기 만들지 말고 현장을 가서 더 보고서 그다음에 2020년까지 약속을 했잖아요. 이거 제도 개선한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좀 더 자료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냐.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왜 우리 노사가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이 어깨동무하고 이 어려움을 벗어나야 되는데 왜 시작부터 싸움박질하냐. 그게 그러니까 지금 강제해봐야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교수님.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주당 40시간이라는 게요. 예. 사실 선진국이랑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 주 5일제예요. 우리가. 근데 거기다 연장해가지고 선진국은 주 36시간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정 근로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 독일 뭐 이런 프랑스 아까 말씀하신 이런 나라도 있지만 선진국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 다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본다라면 조금 이제 이 예외적인 이런 부분들이고 사실은 주당 40시간만 잘해도 우리가 뭐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말 나오질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 사업주가 다 나쁜 사업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나쁜 사업주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참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그렇게 막 착지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문제는요. 아까 과로사 예를 든다면 과로사 문제는 근로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거든요. 거기서 막을 장치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직원이 과로사 했다. 거기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거기에 기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길면 과로사당한 이런 등식은요. 맞지가 않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일부 부분이죠. 예를 들어 업무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가 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갑자기 강도가 세지는 게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어떤 제도가 있냐는 말이죠. 아, 저 과장님, 저 힘이 든데요. 그러면 고충 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고충 처리 제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식의 문제로 과로사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 개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해줘야지. 이걸 전체로 그 부분은 제가 좀 추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근로시간만 줄인다 그래가지고 과로사가 준다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은 뭐 그게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과로사 문제랑 저는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교수님. 택배원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최근에 문제가 나죠. 그 질문 드리려는데 말씀드릴게요. 택배원의 과로사는 근로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은요. 사실 이제 인과관계 부분이 있어가지고 모르긴 몰라도 그 택배원 경우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업무 배치에 있어가지고 너무 가중이 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걸 아마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몸이 약해서 전 그럴 거로 짐작이 가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 예민한 문제라. 좀 바로 아니 그 부분에서 제가 그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라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왜 있습니까? 노동조합이 그런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만들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이요 조금 혈압이 좀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당이 그런데요. 그런 분들 경우에 있어가지고 다 예로 할 수 있도록 그걸 다 단협에 만드는 겁니다. 교수님 포인트가 논의의 포인트가 제 말은요. 근로시간 제도 문제 가지고 과로사 문제를 다 잡는다 생각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는 일부고 말 그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이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강을 해가지고 과로사 문제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더 아주 많이 물어야지. 사고 나면 책임지게 하면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그거를 세게 물어봐야지. 제 질문의 요지는 노조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노동시간 단축의 1차적인 당사자들은 그 보호도 못 받는 비정규직이나 그렇습니다. 이 일용직 근로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룰이 정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마구잡이로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늘어나는 이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이 선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건 기본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우리가 근로시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나고요. 근로시간 줄이면 과로사가 줄고요. 아니 근로시간 줄이는 게 만병통치약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한마디 과로사 문제는 과로사 문제로 다 근로시간하고 과로사하고 무조건 두 개를 예를 들면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과로사가 다 없어지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노동계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명백하게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것은 장시간 노동이 과로사, 심혈관, 뇌질환 등등등의 대부분의 과로사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되고 있고 우리나라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에서 노동시간이 장시간 노동을 이미 과로사의 기준으로 이미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볼게요. 잠깐만요. 그 기준을 볼게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당 60시간이에요. 12주 동안. 주당 12주 동안 60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하면 최대 지금 18개월까지 64시간을 시킬 수 있어요. 하루 24시간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6개월로 늘리는 탄력 근로제가 적용이 되면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되면 이제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해진다는 그리고 지금 3개월만으로도 20주 동안 64시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가 충돌하는 겁니다. 우리가 업무상 질병 판정에서는 12주 동안 60시간을 하면은 이거는 뇌심혈 질환, 심장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업무상 질병이다. 즉 산재라고 판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시간 관련된
데서는 20주 동안 64시간을 시킬 수 있게 한다. 이 두 가지의 충돌을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병 전 4주 64시간은 우리가 업무상 질병 판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만이 한 인간의 모든 질병의 모든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과로성의 스트레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것은 장시간 노동이 기본적으로 인간을 그렇게 노동을 시키면 당연히 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규제하고 얘기했죠. 이 문제는 하고 가야 되는 게요. 우선은 지금 과로사 관련해서 노동부 기준이 작년에 아주 급조됐습니다. 근로시간 막 줄이기 위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장시간 근로가 과로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진짜로 과로사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나치게 우리가 노동시간, 근로시간 하나만 가지고 일변도로 간다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경우에 2시간 일을 하면 반드시 휴식 시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로사가 아니고 노동시간 단축 52시간 대통령 공약을 선언을 했는데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서 이거를 좀 여유 있게 탄력 근로자를 확대하자라고 완화한 이것이 이제 이 주제이다 보니 노동계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현안 중에 현안이니까 이제 지금 찬반 논란은 이제 충분히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셨다 치고 그래서 이 탄력 근로제를 좀 확대하겠다는데 노동계는 좀 반발하고 있는 거고 사업주는 좀 숨통이 틔었다지만 이게 좀 조절을 해야 돼서 청와대가 지금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마지막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해법을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개문발차란 거죠. 문을 열어놓고 지금 차가 움직인 건데 이거는 사실 정치적 결정이었거든요. 정무적 판단이죠. 최저임금하고 이 노동시간 단축하고 해서 재개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뭐 그런 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른 면이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종합적으로 뭘 봤어야 되는데 개문발차 위험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따로 하니까 지금 타고 있는 승객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노사정위원회 뭐 지금 우리가 경제사회 뭐 노동위원회 하는데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모여서 그러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논의를 하라 이거죠. 지금 뭐 재계가 막 운다 그래서 거기 뭐 하나 갖다 주고 노동계가 뭐 한다 그러면 또 하나 갖다 주고 이런 식의 아주 단발적인 이런 이 뭐 사격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 노조는 파업하겠다는 거죠. 이거 확정되면. 그리고 여기 안 들어 이 회의에 안 들어오겠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정확히는요. 노동계의 총파업은 이 탄력적 근로시간 이전에 사실은 확정이 돼 있었던 거고 다만 이제 거기에 그 사이에 이제 이게 여야정 합의가 되면서 그 이제 새로운 명분이 됐다 이렇게. 제가 그럼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본다라는 이 발언이 지금 노동계를 엄청나게 자극을 한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 말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과거처럼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사실 그 말에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저도 같은 노동 쪽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동의가 되지만 노동조합은 임종석 실장의 저 인식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사실은 노동조합은 약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수들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기자들도 할 수 있듯이 노동권 우리가 이제 기본권으로서의 노동권이라는 것은 헌법적 권리로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동조합들이 조금 더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모르겠지만 회의에 들어와서 약자들이 어떤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의 해법을 같이 논의해달라 그런 취지인 거죠. 사실 그런 취지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 발언만 놓고 보면 저 발언은 너희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기득권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비춰지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계의 반발을 좀 살 수 있는 발언이다 할 수 있죠. 그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인식의 차이.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어이가 없다 그러고 지금 무지하다 그러고 오만하다고 지금 이렇게 막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노동계가 지금 국민들이 예를 들어 전교조나 민주노총 바라보는 눈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굉장히 사회적인 권력기구로 봅니다. 노동조합, 노동계 자체가 이미 권력화됐다고 보고 있어요. 있다. 근데 그게 지금 권력화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책임다란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 책임다한다는 얘기는 안 들리고
결국 끝없이 옛날처럼 투쟁이 가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총파업이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 나오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예, 근데 정부가 사실 문제예요. 이게 꼭 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아까 임종석 실장 이야기 나왔는데 그 진작 해야 될 이야기죠. 왜? 처음부터 말이죠. 이분 이렇게 써야 돼. 대통령도. 예. 자, 우리는요. 노동계와 경영계 다 같은 국민입니다. 아하. 동등하게 대우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동계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야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를 지금 계속 노동계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니까 배신감 느낀 겁니다.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노동계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노동운동 하시던 분인데 노동운동 하시던 홍영표 원내대표도 민주노총이 이 회의를 거부하고 안 오는 데 대해서는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회적 대화를 엮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이 정부와 이 나라에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일가를 하셨거든요. 네. 거기엔 저는 전적으로 지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렇게 임종석 실장이 뱉어놓고서 수습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어요. 노조 특혜 다 뺏겠다. 그러고서 지금 사이가 벌어져서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자 잡내 그러고 민주노총에서 이 성명서 발표하면서 막 정권의 그런 어려움들이 그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진짜 실력과 의지가 있으면 저런 얘기들을 뱉었어야 되는데 뭐 그냥 진짜 뭐 아무 말 대잔치처럼 저렇게 얘기해서 뒷수습 안 되게 하면 다 국민들만 첫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전교조나 아마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이게 감정 싸움으로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까지는 다 뭐 어떻게 본다면 하나 파트너, 동반자 관계 이렇게 갔는데 뭐 아무 구도 없이 말이지. 당신네들 말이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약자 아니라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똑같은 이야기고요. 아까 문성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민주노총에 만드는 설립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현재 노동운동하는 현역들 입장에서는 그럼 선배들은 이제 떠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완전히 등 돌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노동계랑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들도 이제는 나랑 같이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책임지자. 근데 진짜 노동자를 위해서 가자 이제. 그다음에 경영계를 배려해야지 일자리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톡 까놓고 이야기해야지. 지금 와가지고는 다 정부가 다 한다고 해놓고 와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노동계 보고 이제 블레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노동계가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최고문님 얘기에도 이제 일부 동의하는 게 민주노총이 이제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역시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회적 대화에 들어와야 그 안에서 정작 사회적 대화에서 법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나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비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지금에 있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노동계 전부가 마치 모두 기득권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가장 예. 많이 조직한 데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책적으로 노동계는 노동계 역할이 그렇죠. 분명히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 역할을 오히려 인정하고 오히려 사회적 대화 안에 틀에서 같이 대화로 끌어나가야지 지금 감정 싸움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저는 민주노총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도 책임 있는 정부의 주체들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양대 노총 위원장이 오늘인가 만나잖아요. 네, 만나고 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올 거고 정부하고 어떤 좀 물밑 대화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한번 그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노동 이슈고 이건 저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자리 마련해서 세 분 말씀 다시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미라는 그 구호 지금도 귀에 쟁쟁하실 텐데 그 컬링 붐을 일으켰던 평창 올림픽의 스타들 그 컬링 팀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요즘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눈물에 호소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선수들은 먼저 이번 시즌 국제대회 출전을 비롯해 컬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팀을 이끌었던 김민정 감독은 수시로 훈련에 불참했고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한 선수에겐
김 감독의 아버지인 김경두 전 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이 폭언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계모 같은 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제 앞에서 같은 선수를 그렇게 욕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동안 사생활과 언론 노출은 지도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됐는데 선수들은 독단적인 지휘에서 벗어나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며 체육회와 언론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이뤄내고 싶다고 또 다른 목표가 생겼는데, 근데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은메달 단계 기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방해를 놓으시는 거예요. 선수들은 호소문을 통해 금전적인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2015년 이후 각종 대회에서 받은 상금이 지금까지 얼마인지, 어디에 사용됐는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팀킴을 발굴하고 육성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두 전 대행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폭언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건 없습니다. 내부 파벌로 새 회장을 뽑지 못해 지난해 8월 관리단체로 지정된 대한컬링경기연맹이 중심을 못 잡고 표류하는 사이 선수들의 상처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슈 따라잡기 가겠습니다. 김지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미 선수를 봐서 참 반가웠는데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영미 선수의 얼굴 보니까 마음이 아주 착잡합니다. 네, 진짜. 자, 눈물의 호수 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 그걸 반복할 수는 없고 그 빼고 드라이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이 컬링 선수들 5명이 호소하고 있는 쟁점이 뭡니까? 네, 첫 번째는요. 그 지난해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그 김초희 선수를 팀에서 제외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김민정 감독, 즉 김경두 직무대행의 딸을 선수로 넣으려 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감독이 선수로 뛰려고 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방해나 혹은 직권남용 부분이 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만약 좀 부당한 그런 선발 절차라고 한다면 항상 스포츠팀에서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또 김초희 선수를 제외한 과정이 부상을 문제 삼기는 했지만 근데 그 선수도 본인은 뛸 수 있고 다른 선수들도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당한 이유를 들어서 만약에 선수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면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의성 컬링 훈련원에서 부당이익 문제가 불거지자 이제 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훈련 없이 2주간 체력 훈련만 하고 국제대회에 내보내는 이제 그런 일도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의성군이랑 사이가 나빠지니까 인터뷰 등에서 의성군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금지시키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기자들 접촉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죠.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의성 마늘소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의성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의성군의 최초에 설립된 컬링장에서 열심히 훈련했다. 이런 단어도 쓰지 말고 김경두 교수가 설립한 컬링장에서 훈련했다. 컬링계에서는 기승전 김경두라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굉장히 인터뷰 내용을 세세히 지시하고 강요한 그런 혐의도 감독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인터뷰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뭐 그 직무대행 및 선수들 관련된 어떤 개인 이야기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좀 제한을 하고 이제 게다가 좀 이 김민정 감독이라고 이 김경두 직무대행의 따님이 이제 이런 선수들의 훈련 과정에 있어서 출근은 했지만 거의 훈련을 지도하지는 않았다라는 또 그런 코칭 의혹이 없이 선수들끼리 자기들끼리 연습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는 지금?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건 좀 뭐 배임 행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법적 쟁점이 물려져 있는데 이제 물론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진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확인된 건 없지만 그렇지만 뭐 한 A4 14페이지 정도의 그런 호소문을 지금 뭐 컬링 경기 연맹과 경상북도랑 또 의성군에 이렇게 보내서 읍소를 하고 있는 그 정황으로 봐서는 대부분의 사실 만약에 진실로 밝혀질 경우 굉장한 파장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은 어떤가요? 이 선수들이 은메달 따고 대한민국의 컬링 붐을 일으켜서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뭐 광고도 찍고 상금도 엄청나게 받았을 거고 후원금도 많이 받았고. 그 부분도 그런데 있어요. 선수들은 도대체 얼마가 들어왔는지 우리는 한 푼도 받아본 적도 없고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네, 매우 회계가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금 같은 경우에도
그 제대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이제 횡령죄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이 일단은 타서 그다음에 그 회계를 공개하지 않고 얼마를 가져갔는지 어떻게 분배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개인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었다며요. 그렇다면 이 선수들은 나가서 열심히 해서 인기 얻고 또 국민들한테 박수만 받고 돈은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경두 직무대행이랑 어떤 에이전시 계약이 또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감독이 대신해서 돈을 받고 이제 그것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아니면 되돌려주는 걸 거부한다면 이건 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죠. 매우 횡령죄 혐의가 짙고 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컬링팀 저 얼굴들은 익숙히 아시겠지만 저 뒤에는 대한민국 컬링의 대부라고 하는 김경두 대행과 그 따님인 김정민 감독의 공헌이 김민정 감독의 공헌이 분명히 있대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 저 선수들 5명이 저렇게 눈물을 호소하는 거 보면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저건 좀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또 폭언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김경두 교수는 부인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선수들이 그걸 이제 한 명이 있을 때 그런 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컬링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가야 되는 팀인데, 그죠? 자, 우리 국가의 자산인데 말이죠. 요거 저 돈 문제, 저런 어떤 권력 문제 이번 기회에 잘 좀 너무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 분야에도 이런 문제들이 늘상 있어 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평창 올림픽의 최고의 스타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신데렐라로 잘 살려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거 컬링팀은 좀 다른 분야 좀 달랐구나. 이제 이런 감동이 매우 많았는데 이제 그것이 사실 속사정은 여전히 똑같이 그런 고질적인 문제에 얽매여 있었다라는 것을 밝힌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거 좀 진실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 점은 좀 같이 좀 지켜보시자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는 좀 기분 좋은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미국의 동쪽과 서쪽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하원 의원 대단한 건데. 그렇죠. 사실 어떤 이민자가 그 본토에 가서 그런 어떤 정치적 권력을 손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드문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분부터 보면은 영킴이죠. 그래서 워낙 이제 좀 지역 기반이 단단했던 이제 그런 후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죠, 저분은. 그렇죠. 이제 그 에드 루이스라고 그 지역에서 13선까지 했던 그 의원과 한국계 20년과 아주 친한 지한파 의원이죠. 20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 매우 탄탄한 상태에서 이번에 선거구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공화당 출신인데요. 어쨌든 여성이고 또 한인 출신으로서 저렇게 하원에 입성했다. 이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넘어가서 그런지 한국말이 완벽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랑 좀 가깝다는 생각이 들죠. 들어요. 그리고 저 동부에서는 뉴저지에서는 뭐 앤디 김은 굉장히 힘들게 됐는데 승리 선언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앤디 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고요. 저 사람이 이제 앤디 김이라는 사람인데 중동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마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이요. 저 앤디 김을요. 저 별명이 오바마 키즈라 그랬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워낙 이뻐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출신들, 그러니까 한인들이 미국에 가서 굉장히 좀 원래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이번에 또 이렇게 하원에 당당히 입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같이 나왔던 그 데니스 온가요? 이름이 갑자기요. 토마스 오하고 맞아요. 펄킴 두 분은 군인 아깝게 출신과 떨어졌지만 검사 출신의 펄킴은 아깝게 이제 패배의 고배를 마셨는데 뭐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창준 의원 다음에 이후 20년 만이죠. 그렇죠. 98년도였으니까 그때 이후로 20년 만에 성과를 대단한 거뒀습니다. 겁니다. 김창준 의원은 가왕 조용필 씨하고 동서 사이인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친해요. 잘 알고. 그러니까 조용필 씨의 돌아가신 부인하고 김창준 의원의 부인하고가 친자매니까 둘은 동서잖아요. 그런 또 인연이 있는데 어떤 김창준 의원 이후에 미국의 동서의 한인 하원 의원이 2명이 탄생을 한 거예요. 대단한 쾌거입니다. 이거 박수 보낼 일이에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우리 국내 정치를 좀 한번 와볼까요? 네네. 제일 핫한 데가 요새 어디예요? 아무래도 지금 전원책 변호사 계속해서 화제에 오르고 비대위예요? 있습니다. 예. 그 전원책 변호사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지금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는 올 때까지 온 거 아닌가 싶은데. 곧 해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김병준 위원장은 언행에 유의해라. 공개적으로 좀 경고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전원책 변호사 조광특위 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도 아닌데 사실 위원으로서 조금 굉장히 월권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는 언행에 유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사람이 전원책 변호사 근데 아니죠. 원래 그럴 뿐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 연세도 좀 지긋하시고 어떤 정치적 욕심이 있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그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본인 도와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권한을 준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어떤 회의감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내 주장을 하고 너네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면은 날 해촉하든지 마음대로 해. 이런 약간 태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핵심은 전당대회를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언제 열 거냐. 이거 가지고 두 사람이 간극이 너무 커요. 전원책 변호사는 내년 6월, 7월로 연기하자는 거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2월 해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버린 거죠.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비대위가 출범할 때부터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내부에서는 웬 비대위냐, 그냥 당원들 투표로 정상적인 당대표를 뽑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비대위 출범시키면서 한 2월 정도에 전당대회 하는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좀 시작된 면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그걸 늦춘다고 하면은 당원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친박계에 요즘에 조금 반격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전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에 반해서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리 원칙대로만 그리고 정말로 이 혁신이라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이거에만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단 기준이 좀 서로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이라는 게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비대위원장이 됐든 조광특위 위원이 됐든 외부에서 들어가서 당협위원장 바꾼다 그래서 현역 위원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계속해서 아무리 두 사람이 약간 혁신적인 보수로 그렇게 알려져 있긴 하더라도 그리고 논평이나 이론적으로 조금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결국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한계는 있다라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 전원책 변호사가 해촉을 당하든 제발로 걸어 나오든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조만간 나올 것 같다. 결별 수순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마도 그 수순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번 지켜보죠. 한 주말쯤 지나면 다음 주 초면에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좀 다 됐긴 했지만 요거는 좀 여쭤봐야 되겠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김정은 백두칭송위원회라는 게 생겼다. 김정은 그러면서 막 이게 만세를 부른다는데 이거 실화입니까? 저도 되게 좀 믿기 힘든 그런 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팩트 체크 차원에서 백두칭송위원회라는 게 실제로 생겼어요? 실제로 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일부 약간 좌파 단체들과 그다음에 또 대학생 진보 성향 단체들이 좀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매우 환영한다. 환영하는 분위기를 좀 조성하자 미리.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단계가 13개 단체나 있어요. 네, 좀 놀라운 수준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약간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차피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엇을 선호하든 간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제 그런 식의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그 어떤 그 지도자들의 방문에도 앞서서 이런 단체가 결성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특유의 어떤 트라우마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북한 지도자와의 관계 이제 이런 부분을 되게 좀
자신감 있게 건드렸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논의는 대부분 북한 인권 문제의 차원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과는 굉장히 좀 대조적으로 예. 그러니까 상관없이 일단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뭐 서울 답방을 환영한다 예. 뭐 이런 논거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예. 적응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실화라고 그러시니 네. 이거를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백두칭송위원회와 서울시내 한복판에 걸린 프랭카드 김정은 연호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는 시청자들 각자의 몫으로 돌려놓죠. 뭐. 네,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실화라니. 네. 세상이 바뀌긴 바뀐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거부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이유였는데 한마디로 보험료는 덜 내고 연금은 더 받는 안으로 다시 만들어 와라 이런 뜻이랍니다. 덜 내고 더 받는다. 국민 입장에선 대환영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은 합니까? 거짓말이거나 사기거나 둘 중 하나 아닐까요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던 증세 없는 복지 확대랑 같은 거라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연금 기금 고갈은 뻔한 거고 연금을 덜 받거나 보험료를 더 내거나 아님 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말고 다른 수 없는 거 상식입니다. 대통령이 이걸 몰라서 다시 해오라고 한 거는 아닐 거고 분명 핵심은 보험료 인상 안에 젊은 층의 민심 이탈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무적 판단이라는 건데 결과는 복지부 공무원들 핸드폰 압수, 유출자 색출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보고안을 언론에 흘렸냐 이겁니다. 애꿎은 공무원들만 다치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세금으로 저기도 재정으로 메꾸는 거 이미 한계 넘어섰습니다. 유출자 색출 중단하고 국민연금 개혁, 고통스럽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본질적 고민과 조정. 전 청와대가 이런 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